이사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 한준혁 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몰래 처리해야 합니다. 비서 쪽 지분 조항은 완전히 소멸시키세요. 9명이 앉아있던 테이블,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녹음을 틀고 선 사람은 30년 동안 이 회사 문을 열고 닫던 비서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30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새벽 전화를 받아온 30년. 휴가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한 30년. 그 세월 끝에 돌아온 것은 서명 한 줄 요구하는 퇴직 합의서 한 장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법원 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임종 직전 그녀에게만 건네준 봉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제주 별장 잠긴 서랍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30년 동안 이 회사의 모든 비밀을 가슴에 묻어온 그 여자가 단 하나의 비밀만큼은 묻지 않기로 결심한 날, 이사회 표결이 뒤집혔습니다. 56세, 해고된 비서, 소송 피고, 그 이름이 왜 지금 이사회 테이블에 앉아 있을까요? 회장님은 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여자를 내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서류를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진은 그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47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펼쳐졌고 아침 햇살이 빌딩 숲 사이를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창문 앞에 서서 회장님께 당일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그 30년이 오늘 아침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오 비서님. 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사과를 건네는 사람처럼, 그러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워낙 위중하시다 보니 조직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비서실 구조조정은 이미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류를 내민 손의 주인은 비서실장 최동우였습니다. 3년 전 한준혁이 직접 데려온 사람. 오세진보다 12살이 어렸고 오세진이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는 아직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을 나이였습니다. 서류에는 명예퇴직 합의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짧은 문서였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기준 최소치, 위로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퇴직 이후 회사 내부 사항에 대해 일체의 외부 공개, 언론 제보, 법적 이해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사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오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목소리로 수백 번의 위기를 넘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준혁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치료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사안으로 심려를 드릴 수 없어요. 창밖 빛이 한준혁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세진은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한준혁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오세진은 이미 회장실 문을 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났고 공기는 늘 그렇듯 냉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주치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세진은 그 인사들에 평소와 똑같이 답했습니다. 미소, 가벼운 눈맞춤, 고개 숙임,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비서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사용한 그 서랍 안에는 펜 한 자루, 메모지 한 묶음,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과 50대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성.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1994년 그녀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한 해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처음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학벌도 배경도 없는 사람을 데려왔어. 하지만 이 사람이 30년 후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왜인지 알아? 그 사람은 이 회사의 비밀을 모조리 가슴에 묻고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 그때 오세진은 26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56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녀는 회장의 비밀거래 서류를 관리했고 경쟁사와의 물밑 협상 자리를 세팅했으며 두 번의 경영권 위기를 곁에서 보좌했습니다. 그 어떤 기밀도 새어나간 적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늘 아침 명예퇴직 합의서가 날아든 것입니다. 오세진은 서류를 핸드백에서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조항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일체의 외부 공개, 언론 제보, 법적 이해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 평소엔 손도 대지 않던 잠금 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동빛이 바래고 손때가 묻은 오래된 열쇠. 3개월 전 병실에서 회장님이 그녀의 손에 직접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진아, 내가 없어지면 아무도 이 열쇠의 의미를 모를 거야. 내가 마지막 증인이야.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오세진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찬 금속의 감촉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오후 그녀는 이 회사를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서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오세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물 위에 부서졌습니다. 그 빛 속으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94년 봄, 그녀는 26이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배경도 없었고 학벌도 평범했습니다. 대기업 비서실 면접에서 이미 3번 떨어진 뒤였습니다. 한성그룹 입사 시험장에서 그녀는 면접 도중 당시 회장 한태준과 마주쳤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그날 비서실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 자산을 가진 재벌 총수가 쟁반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오세진 앞에서 회장은 말했습니다.
거기서 뭘 그렇게 멀뚱히 보고 있어?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그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회장은 물었습니다. 왜 비서직을 원하느냐고. 오세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어서요. 저는 누군가의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틀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30년은 길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IMF 환란이 닥쳤을 때 한성그룹도 흔들렸습니다. 오세진은 회장과 함께 밤을 새우며 자산 처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경쟁사가 2배의 연봉을 제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진아, 너는 왜 안 가? 회장이 그 시절 한 번은 물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분 위임 각서였습니다. 한성그룹 발행 주식 총수의 5%, 오세진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익권 신탁, 회장의 친필 서명과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이야.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다면. 오세진은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금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자신이 보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아온 신뢰. 택시가 한강 북쪽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세진은 눈을 떴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인 한준혁은 그 금고의 존재를 알까요? 아마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열쇠의 행방은 모를 것입니다. 오세진의 손이 핸드백 안을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열쇠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밤 오세진은 혼자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30년 동안 그녀가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회장실과 20분 거리를 고집한 것은 그녀였습니다. 새벽에도 연락이 오면 달려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식탁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열쇠와 퇴직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두 물건이 나란히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한쪽은 끝을 요구하는 서류였습니다. 다른 한쪽은 시작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오세진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천천히 한 컵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안방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겨울 이불 두 채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 회장이 병실에서 건네준 그 봉투였습니다. 그때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건 금고에 있는 것과 다른 거야. 금고 안 서류는 한준혁도 알 거야. 하지만 이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게 있어야 지킬 수 있어.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밀랍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그날 이후로 이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없어진 뒤에 열어보라고.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2주 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세진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밀랍 인장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였습니다. 법무법인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유언 보충 확인서였습니다. 회장이 공증받은 기존 유언장의 내용 중 비서실 수석 비서 오세진에 대한 지분 위임 조항이 변경 불가 확정 사항임을 명시하는 추가 문서였습니다. 공증 날짜는 회장이 병원에 입원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USB 드라이브 하나였습니다. 오세진은 침실로 걸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시간 4분 12초.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초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쉬어있고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그 목소리. 한태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진아. 오세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아들이 있어. 그 아이는 내가 죽고 나면 이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할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고 나도 막을 수 없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어. 그 중 하나가 너야. 넌 내 사람이고 내 약속이야.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는 딱 하나야. 회장의 목소리가 짧게 끊겼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야. 오세진은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4분 12초가 끝날 때까지 두 번째로도 세 번째로도 재생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퇴직 합의서는 그대로였습니다. 오세진은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반을 접었습니다. 또 접었습니다. 또 접었습니다. 접힌 서류를 쓰레기통 안에 넣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오세진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오전 일정을 보고하던 시간. 하지만 오늘부터 그 보고를 받아줄 회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들 중 몇 명이 오늘 신문에서 한성그룹 이름을 볼 것인지 오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터질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오세진은 4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싸운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새벽 4시 그녀는 결론을 냈습니다.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는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적인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오세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강민철, 창업주 한태준 회장의 개인 법무팀장, 회사 소속이 아닌 회장 개인 계약의 법률 자문. 30년 동안 회장 곁에서 오세진과 나란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유언장 공증을 진행한 사람도 그였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예상보다 또렷했습니다. 이미 일어나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팀장님.
오세진입니다. 전화 너머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올 줄. 강민철은 같은 날 오후 2시 성북구 작은 카페에서 나타났습니다. 63의 나이였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걸쳤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셨군요. 강민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명예퇴직 합의서였습니다. 일체의 외부 공개와 법적 이의를 포기하라는 조항이 달려 있었고요. 사인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어젯밤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준혁 부회장 측으로부터요. 회장님의 개인 법무 자문 계약을 오늘부로 종료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오세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준혁은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을 동시에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보십시오. 강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세진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증 완료된 유언 보충 확인서 사본. 그리고 그 아래로 오세진이 어젯밤 봉투에서 꺼낸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두 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오 비서님께, 하나는 저에게. 강민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 날짜도 정확합니다. 한준혁 부회장이 이 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무효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빗소리는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곧 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첫 번째 번개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 사옥 47층 새 비서실장 최동우는 오세진의 책상을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랍 안의 물건들은 상자에 담겼고 명패는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룹 내부에 퍼졌습니다. 30년 수석 비서 오세진. 해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직 개편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오세진은 강민철과 함께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장소는 서초구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민철의 오래된 동료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낡았지만 안쪽 회의실은 완벽하게 방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오 비서님이 보관하고 계신 USB와 봉투의 문서, 제가 가진 공증 사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법적으로 한준혁 부회장의 단독 경영권 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민철이 설명했습니다. 이사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을 보면 사내 이사 5명 중 3명은 한준혁 측입니다. 하지만 사회이사 4명은 창업주가 직접 선임한 독립이사들입니다. 그 4명을 설득할 수 있다면 표결이 달라집니다. 오세진은 그 4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사회 서류를 준비했으니까요. 그 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세진이 물었습니다. 강민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준혁 부회장이 이미 임시 이사회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2주 후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분 재편성과 경영권 이전을 단번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 오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안에 이사회 독립이사 4명을 설득하고 법적 서류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금감원에 제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이 그룹의 행정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강민철은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파일 안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 회장이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오세진은 첫 장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준혁 부회장은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업주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주요 자산 신탁 구조를 재편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업주 회장이 직접 설정해둔 수익권 신탁, 즉 오세진에게 귀속된 지분 5%가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의록이 공식 기록이라면 오세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한준혁 부회장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회장님 모르게 이사회를 통해 지분 구조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 봉투를 만드신 겁니다. 이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세진은 회의록을 덮었습니다. 창업주 회장은 아들의 배신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들이 지워버린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를 오세진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그녀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오세진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회 독립 이사들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분들 커피를 준비하고 회의 전날 밤 서류를 점검하고 이사회 이후 식사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압니다. 강민철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세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 로비 카페였습니다. 오세진은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입구 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6분 후 그가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독립이사 박재명,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67의 나이였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한태준 회장이 직접 모셔온 인물. 이사회에서 늘 말수가 적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표결을 흔들어 왔습니다. 오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재명이 그녀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오 비서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감추지 못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연락을 주셨을 때 의아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오세진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님, 6개월 전 이사회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박재명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안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산신탁 재편성 안건입니다. 한준혁 부회장이 제출한. 박재명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회의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오세진은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님뿐만 아니라 독립이사 4분 중 3분이 그날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내 이사 3명만으로 정족수를 채워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박재명이 입술을 닫았습니다. 카페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세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 보충 확인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재명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읽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는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눈을 들어 오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증이 되어 있군요. 회장님이 입원하시기 사흘 전에 공증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혼자 하신 일입니다. 한준혁 부회장이 이 서류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금고 안원본은 이미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본은 저와 강민철 팀장이 각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두부를 만드셨습니다. 박재명은 커피잔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오세진은 기다렸습니다. 오 비서님, 박재명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태준 회장님을 20년 가까이 알았습니다. 그분이 왜 이 서류를 만드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사회를 움직이려면 이 서류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한준혁 부회장이 단순히 지분 구조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녀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6개월치 그룹 내부 자금 흐름 요약이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지고 난 뒤 한준혁 부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집행한 지출 내역. 오세진이 30년 동안 관리해온 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마지막 3개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박재명의 눈이 그 숫자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커피잔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금감원에 제보하실 생각입니까? 이미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보 전에 이사님께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님은 창업주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신 분이었으니까요. 박재명은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 오세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나머지 독립 이사들도 만나실 생각입니까? 이번 주 안에 3분을 더 만날 예정입니다. 박재명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 비서님, 그가 외투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한태준 회장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당신을 곁에 두신 이유를 오늘 처음으로 제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세진은 홀로 남겨진 테이블에서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이사와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3번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가 끝나기 전 오세진은 독립이사 4명을 모두 만났습니다. 한 명씩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두 번째 이사는 전직 대법관 출신으로 서류를 보는 순간 즉시 법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자금 흐름 자료를 보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이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끝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지막 5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사전에 연결해준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의 담당 팀장. 오세진은 그 사람을 여의도의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USB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좁은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아들이 있어. 담당 팀장은 재생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자료 전체를 공식 제보로 접수하시겠습니까? 오세진은 대답했습니다. 예. 금감원 제보가 접수된 다음 날 오전 한성그룹 사옥 47층 비서실장실. 최동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된 종이가 2장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젯밤 늦게 도착한 내부 보고였습니다. 익명 제보 경로를 통해 금감원 조사국이 한성그룹 관련 자료를 수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지만 자료의 출처는 명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준혁 부회장의 지시 메모였습니다. 오세진 동향 파악, 법적 조치 검토. 최동우는 2장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관 40층 부회장실. 한준혁은 보고를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바라보던 풍경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풍경이었습니다. 오세진이 독립이사들을 접촉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4명 모두입니다. 한준혁은 의자를 천천히 돌려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회까지 2주 남았습니다. 그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세진에 관해 알려진 것들을 전부 모으세요. 30년치 전부. 그것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면전의 선언이었습니다. 오세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날 오후 강민철을 통해 그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한준혁 측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의 하늘이 더 잘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오세진이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후 오세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전 11시.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세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태강의 배성준 변호사입니다. 한준혁 부회장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주 훈련된 차가움이었습니다. 오 씨가 최근 외부 인사들에게 유포한 자료 중 일부가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전 서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자 기업 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입니다. 오세진은 전화를 들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15분 후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그에게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 비서님 사건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강 팀장님, 저도 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창업주 회장의 개인 법무 자문 계약 종료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면 오 비서님 사건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세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온라인 경제 매체 하나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성그룹 수석 비서 오세진, 퇴직 후 기업 기밀 유출 혐의 회사 측 법적 조치 예고. 기사 안에는 오세진의 이름, 나이, 재직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의 비서 생활 중 특정 시기의 인사 고가 문제와 내부 고충 처리 사례가 이름 없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의 절반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맥락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기사를 두 번 읽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인식이 먼저 왔습니다. 한준혁은 그녀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여론을 먼저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 제보자인 그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독립이사들이 그녀를 멀리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저녁 독립이사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 번째로 만났던 이사였습니다. 오 비서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섣불리 나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오세진은 노트에 이사 이름 옆에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4명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두 번째 이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4명이 2명이 되었습니다. 이사회까지 1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법적 압박에 침묵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기밀 유출자로 묘사했습니다. 함께하겠다 했던 이사들이 하나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세진은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빛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세진에게는 그 빛들이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사회까지 7일이 남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세진은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한성그룹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죄목은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 방해였습니다. 그녀는 소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이사회는 7일 후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것만으로도 이미 독립이사들에게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강민철은 이미 물러섰습니다.
밥솥에서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세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아침을 혼자 먹었습니다. 이 집에는 오직 그녀만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붙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룹과 회장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 불과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철이었습니다. 저를 원망하시는 거 압니다.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세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버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에게까지 압박이 왔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아이 직장에도 손이 닿았습니다. 한준혁 측은 아주 세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세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강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접촉 중이던 언론사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비서님. 저희 편집장이 기사를 막았습니다. 한성그룹 광고 쪽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언론 경로도 막혔습니다. 저녁에는 박재명 이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법적 문제가 정리되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이사 목록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두 이름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오세진은 문자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까지 6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 지원도, 이사 지지도, 언론 경로도 모두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서류와 USB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펼쳐 보여줄 무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세진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기차로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업주 회장이 10년 전 그녀에게 위임 관리를 맡긴 곳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명의는 회장 재단 앞이었지만 관리 권한은 오세진에게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매시간 전화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달려가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처음으로 걸어가는 밤이었습니다. 제주의 밤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파도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낮고 규칙적인 물결의 숨소리였습니다. 별장은 제주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창이 크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세진은 이 별장에 마지막으로 온 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검진 자료를 정리하러 혼자 내려왔던 때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전화하셔서 물으셨습니다. 거기 바다가 잘 보이냐고. 예, 잘 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잠깐 쉬다 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세진은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바다는 까맸습니다. 수평선과 하늘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까지 5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송 피고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기밀 유출자로 묘사했습니다. 법무 지원도 이사 지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믿고 싸워주려 했던 강민철마저 가족이 협박받아 물러섰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봉투와 USB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펼쳐 보일 무대도 들어줄 귀도 지금은 없었습니다. 오세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 바다가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오세진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별장 서재 책상 앞에 앉아 USB 드라이브를 손 안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책상 맨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세진은 그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왔을 때도 그 전에 왔을 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열쇠 묶음을 꺼냈습니다. 별장 열쇠와 함께 있던 작고 납작한 열쇠. 처음에는 어디에 맞는 것인지 몰랐던 열쇠였습니다. 서랍에 꽂아 돌렸습니다. 딸깍하고 잠금이 풀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작은 테이프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회장님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진이가 필요할 때를 위해. 오세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배터리 칸에 새 배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교체해 두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특유의 공기 소리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침 소리, 그리고 한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안건은 아버지 몰래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팀 중에서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미리 정리하세요. 오세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1초, 2초, 3초.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녹음은 총 23분 14초였습니다. 오세진은 단 한 번도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녹음이었습니다. 참석자는 한준혁과 측근 이사 2명, 그리고 외부 법무팀 인사로 추정되는 2명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 날짜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으로 보아 창업주 회장이 처음 입원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공식 석상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실행 방법만 지시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신탁 구조 재편을 끝내야 합니다. 특히 비서 쪽 지분 조항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키세요. 공증 기록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부 이사회 의결로 덮을 수 있습니다. 정족수 맞춰서 처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수석 비서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준혁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병환이 위중한 상황에서 직원 하나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다? 언론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면 기밀 유출로 역고발하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준비해 두세요. 오세진은 재생이 끝난 녹음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리 준비된 역고발, 언론 프레임, 이사 압박, 그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고 통보를 받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창업주 회장은
이 녹음을 이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세진이 이것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오세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답은 이미 봉투 속 녹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무도 이 열쇠의 의미를 모를 거야. 내가 마지막 증인이야. 그녀가 스스로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세진의 싸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의 필체였습니다. 굵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손이 떨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병이 깊어지던 무렵 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진아, 나는 내가 이걸 찾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 넣어두었어.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사회 독립이사 4명에 대한 회장의 친필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성격, 신뢰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지가 한 줄씩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내가 직접 찾아가면 알 거야. 오세진은 노트를 가슴에 가만히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새벽은 빠르게 밝았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붉어지고 바다가 어둠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세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새벽 5시 13분이었습니다.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자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강민철의 목소리도 깨어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별장 서재에서 녹음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한준혁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향한 역고발 계획까지 포함해서요. 전화 너머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첫 비행기로 올라갑니다. 또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저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오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까지 4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차가웠습니다. 11월의 아침 공기가 빌딩 사이를 날카롭게 통과했습니다. 한성그룹 사옥 앞으로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이사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오세진은 9시 20분에 그룹 사옥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증된 유언 보충 확인서, 하나는 6개월치 자금 흐름 자료, 하나는 제주 별장에서 찾아낸 녹음 테이프의 디지털 변환 파일이 담긴 USB와 테이프 원본. 이사회에 직접 출석 요청을 하셨습니까?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박재명 이사님께 어제 새벽 연락드렸습니다. 5분만 달라고 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오라고 하셨습니다. 강민철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준혁 부회장은 오 비서님이 오늘 올 줄 모릅니다. 모를 겁니다. 들어가시면 한준혁 측 이사들이 발언권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5분 안에 전달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이사회 준비를 했습니다. 5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9시 50분, 오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안으로 꽉 챙겼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넜습니다. 이사회실은 42층이었습니다. 오세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엘리베이터를 수백 번 탔습니다. 회장님의 서류를 들고, 회장님의 일정을 들고, 회장님을 위해 움직이며, 오늘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이사회실 앞에 2명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최동우 비서실장이 문 옆에 있다가 오세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비서님, 여기는 박재명 이사님께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세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이사회실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을 따라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이사 5, 독립이사 4명. 테이블 상석에 한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오세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잠깐, 단 0.5초.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세진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준혁 측 이사 중 1명이 즉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외부인입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박재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 비서님을 초대했습니다. 5분을 드리겠습니다. 한준혁이 입술을 닫았습니다. 그 5초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세진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님들께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훈련된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주 회장님이 직접 공증받으신 유언 보충 확인서입니다. 날짜는 회장님 이번 사흘 전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회장님 입원 이후 집행된 그룹 내부 자금 흐름 자료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서류 위로 쏠렸습니다. 한준혁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오세진은 3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3번째는 이 자리에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녀는 강민철이 전날 밤 준비해준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USB를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사회실에 한준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처리해야 합니다. 비서 쪽 지분 조항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키세요. 방안이 완벽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한준혁의 얼굴이 창밖 회색 하늘처럼 굳어갔습니다. 23분의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사회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준혁 측 이사 1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녹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불법 녹음일 경우 회장님이 직접 녹음하셨습니다. 오세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 녹음기는 제주 별장 서재 잠긴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자물쇠를 채워두셨습니다. 열쇠는 회장님이 직접 제 손에 쥐어주셨고요. 대화 당사자인 회장님이
자신의 공간에서 회의 내용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재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20분. 한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립이사 4명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 뒤로 사내 이사 일부가 따라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한준혁이 홀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세진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아버지 곁에서 일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세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강민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사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녀는 창가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회 재개는 40분 후였습니다. 오세진은 그 시간 동안 42층 복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40분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짧았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명이 나왔습니다. 오 비서님. 그는 오세진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결이 끝났습니다. 오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이사사인 전원과 사내이사 2인이 창업주 회장의 유언 보충 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6대 3이었습니다. 복도에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자산 신탁 재편성 안건은 원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금감원에 자체적인 내부 감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강민철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세진은 박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준혁 부회장은요? 직무 정지입니다. 내부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박재명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회장님이 믿으신 분이 누군지 오늘 이사회가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언론사 한 곳에서 시작된 단독 보도가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성그룹 이사회, 한준혁 부회장 직무정지 창업주 유언 무효화 시도 의혹. 금감원도 공식 조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한준혁 측 법무팀이 내보낸 반박 자료는 이미 이사회에서 검토된 뒤였습니다. 그 자료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부 정황을 드러내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오세진을 향했던 기밀 유출 혐의 고발은 이사회 결의 다음 날 취하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도 열흘 후 취하되었습니다. 오세진은 이 모든 것을 성북구 아파트에서 뉴스로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기쁘거나 특별히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뉴스를 어떻게 보셨을까? 창업주 한태준 회장이 평생 이루어 놓은 것들이 아들의 욕심으로 무너질 뻔했다가 30년 비서의 손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그것이 뉴스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세진에게는 약속이었습니다. 30년 전 구내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처음 나눈 그 말.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표결로부터 2주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세진은 경기도의 한 묘원에 서 있었습니다. 창업주 한태준 회장의 묘소 앞이었습니다. 11월에 묘원은 고요했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오세진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두 사람이 나눈 말은 대부분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정, 서류, 회의 준비, 그 사이사이에 아주 가끔 짧고 무뚝뚝한 개인적인 말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회장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세진아, 너는 외롭지 않아? 그때 오세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바쁜데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오세진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가? 380억 원어치 지분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의 공로였을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었습니다. 평생 조직을 위해 자신을 지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공로를 드러내지도 않고 30년 동안 회장 뒤에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신뢰가 어떤 계약서보다 더 단단한 것이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차를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오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늦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강민철이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사회이사 자리입니다. 강민철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으실 겁니까? 오세진은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회장님의 일정표를 채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일정표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창밖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햇살이 들판 위로 가늘고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오세진은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던 그녀는 이렇게 오후에 햇살이 들판 위에 어떻게 내려앉는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이사회실은 한 달 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의자, 같은 창밖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상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동안 그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되기로 이사회가 결의했습니다. 오세진은 테이블 오른편 중간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취임 첫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오세진. 그녀는 그 이름패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방에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서류를 들고 회의를 준비하며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테이블 이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명이 회의 시작 전 그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이사님, 잘 오셨습니다. 오 이사님, 30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오세진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오후 오세진은 사옥을 나섰습니다. 맞은편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강민철과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컵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오세진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12월의 서울이었습니다. 30년 전 26의 그녀도 저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무언가를 향해. 지금 그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철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요. 오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회가 내부 감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금감원 조사도 이어집니다. 제 지분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오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30년 전에 저를 뽑으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배경도 학벌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강민철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세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햇살이 빌딩 사이를 비집고 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은 늘 바빴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세진은 오늘 처음으로 조용히 앉아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비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56세의 오세진으로 사는 첫 번째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뒤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30년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방향으로 끝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긴 시간을 건너온 신뢰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세진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와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키는 따스한 등불이 됩니다.